24,000원이에요. 공깃밥 하나 안 드셨잖아요. 한방눈 속 낡은 국밥집 앞 영수증 실수를 잡아내던 쌍둥이가 고개를 든 순간 한기준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그대로 박아넣은 듯한 눈매와 영특함, 7년 전 불임 판정으로 이혼했던 그에게 자식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때 전처 서희가 나타나며 기준의 세상은 송두리째 멈춰버렸습니다. 분명 내 아이일 수가 없는데 왜 이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오늘 마음 날씨를 들려주세요. 당신에게도 해뜰 날이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회장님,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쥐락펴락하는 한기준 회장 앞에 서류 한 장이 놓였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전국에 백화점을 수십 개 세운 기준이었지만 이 종이장 한 장 앞에서는 손끝이 떨렸어요. 영구적 불임이라는 글자가 기준의 눈을 찔렀습니다. 선생님, 현대의학이 이리 좋은데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기준이 마른 침을 삼키며 의사를 빤히 쳐다봤죠.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트를 덮었습니다. 지난번 검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같습니다. 임신 확률은 0%입니다. 기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남모르게 온갖 용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몇 달 전 검사 결과를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검사를 받았지만 하늘은 끝내 기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죠. 마음을 추스르셔야 합니다. 저희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네요. 기준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던 기준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내 대에서 가문이 끊기다니 조상님 뵐 면목이 없구나. 종가집 귀한 외아들로 태어나 평생 후계자 소리만 듣고 자란 기준이었습니다. 문득 어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아내 서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명절마다 아이 소식 없냐며 타박받던 아내의 마른 어깨가 눈에 밟혔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몰라. 기준은 씁쓸하게 웃으며 주먹을 꽉 쥐었죠. 이제 당신이 질타받는 일은 없겠어. 내가 다 안고 가면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기준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게만 느껴졌죠. 기준의 집 현관 도어록이 철컥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기준은 거실로 들어서다 그만 멈춰섰죠.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소파에 기준의 고모가 꼿꼿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오셨어요, 고모님? 불도 안 켜시고 왜 그러고 계세요? 고모가 찻잔을 내려놓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기준아, 내 오늘 평생 안 들어도 될 망신을 다 당하고 왔다. 기준은 입고 있던 코트를 던지고 고모 곁으로 다가앉았습니다. 망신이라니요? 대체 누구랑 싸우기라도 하신 거예요? 고모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입 가벼운 최 회장 댁 말이다. 오늘 모임에서지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끝에 가서는 아주 못 들을 소리를 하잖니.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찬물을 확 끼얹어주고 왔어. 아직도 손이 다 떨려. 기준은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최 회장 댁이 뭐라고 했길래 그러세요? 고모는 기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글쎄, 내 처 서희 말이다. 서희가 요즘 어느 호텔 로비를 제 집 드나들듯 한다더구나. 그것도 아주 젊고 번지르르한 놈을 옆에 끼고서 말이야. 그 여편네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사람들 앞에서 떠드는데 내 얼굴이 화끈거려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기준의 눈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럴 리가요. 서희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분명 잘못 보셨을 거예요.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내가 그 여편네한테 소리를 질렀어. 우리 서희가 어떤 애인데 감히 그런 더러운 입방아를 찢느냐고.
증거도 없이 사람 잡지 말라고 아주 박살을 내고 왔어. 고모가 기준의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나도 절대 안 믿는다, 기준아. 우리 서희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다만 소문이 너무 험하게 도니까. 고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기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준아, 이럴 때일수록 내가 서희를 더 든든하게 지켜줘. 현관으로 향하던 고모가 문고리를 잡은 채 멈칫하며 덧붙였습니다. 참, 이 이야기는 서희한테 절대 하지 마라. 아무 잘못 없는 애 마음 다칠까 무섭다. 너만 알고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줘. 알았지? 고모가 나간 뒤 기준은 한동안 닫힌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고모님이지. 작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를 떠올린 기준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준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노란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이게 뭡니까? 기준이 비서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퀵으로 온 봉투입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고요. 비서가 나가자 기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드르륵 종이 찢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날카롭게 울렸죠. 봉투 안에서 하얀 서류 뭉치와 사진들이 책상 위로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기준의 시선이 종이 한 장에 멈췄어요. 산부인과 진료 기록지. 그 옆에는 아내 서희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임신? 기준은 헛웃음을 삼키며 서류를 눈앞으로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어제 의사가 했던 확률 0%라는 말이 귓가를 때렸어요.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서희는 임신이라니요. 말이 안 되잖아. 기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서희는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죠. 기준은 사진을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이 보였어요. 이게 다 뭐야? 기준은 사진을 뒤집어 책상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어젯밤 고모가 했던 말들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아내를 굳게 믿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기준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넥타이를 잡아당겨 풀어내렸습니다. 기준은 한참 동안 멍하니 사진만 노려보다가 수화기를 낚아챘습니다. 김 기사 지금 당장 차 대기시켜. 기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떨렸습니다. 예,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기준은 책상 위의 사진들을 봉투에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집으로 간다. 당장. 기준은 외투도 챙기지 않은 채 집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안녕, 아가. 엄마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기준의 아내 서희가 조용한 안방 침대 끝에 앉아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작고 까만 점이 찍힌 초음파 사진이었죠. 서희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사진 속 아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어요. 결혼하고 5년 동안 서희는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늘 서희의 발목을 잡았죠. 명절마다 아이 소식을 묻는 어른들의 눈총에 서희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지나온 5년의 고단함이 한순간에 잊힐 만큼 손끝에 닿는 기쁨은 묵직했습니다. 기준 씨가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기준을 처음 만났던 봉사활동 현장이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서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기준이었습니다. 서희는 배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아직은 아무런 느낌도 없지만 왠지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기분이었죠.
서희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귀가였죠. 서희의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준 씨? 벌써 오셨어요? 서희가 거실로 나가려는데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기준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죠. 기준의 손에는 구겨진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서희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기준이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와 침대 위에 노란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설명 좀 해봐. 기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의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희가 낯선 남자와 웃으며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기준 씨, 이거 보고 화난 거예요? 정말 오해인데. 서희는 긴장이 풀린 듯 미소 지으며 기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이 진료 기록지는 뭔데? 내 이름으로 된 임신 확인서 말이야. 기준은 침대 위에 놓인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봉투에서 쏟아진 종이들을 본 서희의 눈이 커졌어요. 기준 씨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서프라이즈로 말해주려고 했는데. 서희의 입술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희야, 나 오늘 병원 갔다 왔다. 혹시나 해서 2번이나 검사했어. 기준의 목소리가 바닥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짧게 숨을 삼킨 기준이 말을 이었죠. 결과는 똑같더라. 나는 평생 아이를 못 갖는 몸이래.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서희는 눈을 크게 뜨고 어쩔 줄을 몰랐죠. 기준은 서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넌 임신이라네. 이 잔인한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떨어졌어요. 서희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기준 씨, 진짜 아니에요. 이 아이 우리 아이예요. 기준은 손에 든 사진을 힘껏 구겨버렸습니다. 그럼 사진 속 저놈은 뭔데? 호텔까지 같이 드나드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것도 말이 돼? 서희는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돼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준은 턱을 꽉 깨물고 서희를 노려봤죠. 진짜 듣고 싶었어. 내가 다 틀렸다고.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오해라고.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다고. 기준의 목소리가 쩍쩍 갈라졌습니다. 한 박자 멈췄다가 다시 말을 뱉었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 확률이 0%라는데. 넌 임신이라니. 기준은 사진과 서류를 한꺼번에 들어보였습니다. 서희는 바르르 떨리는 입술로 겨우 대답했어요.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처럼 찾아온 우리 아기예요. 그 말을 들은 기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그래. 아주 완벽한 기적이네. 기준은 씁쓸하게 비웃으며 현관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이번에는 목소리에 군더더기가 없었죠. 아주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내 짐 다 챙겨서 나가. 이 집에 내 흔적 하나도 남기지 마. 서희는 한참을 멍하니 기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저를 그런 여자로 보시는 거예요? 기준은 끝내 서희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서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당신한테 이 아이는 기적이 아니라 오점일 뿐이군요. 이제 알겠어요. 서희는 눈물을 닦아내고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당신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서희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작은 가방을 꺼내 옷 몇 벌을 서둘러 챙겨 넣었죠. 손이 계속 떨려 자꾸만 헛손질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싼 서희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러고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은국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생전에 서희에게만 물려주신 소중한 물건이었죠. 어머니가 주신 이것만 가져갈게요. 서희는 국자를 수건에 감싸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서희는 짐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기준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손에 꽉 쥐고 있던 사진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희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든 채 시외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위자료는커녕 단돈 10,000원 한 장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도착한 곳이었죠. 버스에서 내리자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서희의 얼굴을 거칠게 스쳤습니다. 이곳에는 아는 사람도 돌아갈 곳도 전혀 없었어요. 서희는 한 손으로 묵직하게 부푼 배를 받치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가, 조금만 더 힘내자.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서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에 작고 낡은 식당 하나가 보였죠. 문 앞에는 주방 보조구함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죠. 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주방 일 좀 거둘 수 있을까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서희의 배를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만삭인 몸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갈 데는 있는 거야? 서희는 고개를 숙이며 낡은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서희의 간절한 눈빛을 본 아주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건넸어요. 일단 저기 앉아서 마늘부터 까? 저녁이 깊어갈 무렵 서희는 식당 뒷방 작은 정구 아래에 앉았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보따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은국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서희에게는 원래부터 돌아갈 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자는 어머니가 아닌 엄마가 남겨준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서희는 마른 수건으로 국자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서희야, 집안에 큰 풍파가 닥치면 이 손잡이를 꼭 확인해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서희의 손을 꼭 잡고 남기신 유언이었습니다. 서희는 국자 손잡이를 이리저리 만져보았지만 아무런 장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희는 국자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어머니, 저 잘 버티고 있어요. 우리 아이 꼭 지킬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창밖에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아야. 서희는 아랫배가 꽉 조여오는 통증에 몸을 움츠렸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아랫배가 뒤틀릴 때마다 서희는 낡은 요 끝을 물며 신음을 삼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병원이라도 가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해진 천지갑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서희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면 단 한 푼도 아쉬울 돈이었습니다. 엄마가 참을게. 너를 위해서라면. 서희는 결국 차가운 바닥에 다시 몸을 낮췄습니다. 비바람 소리가 문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서희는 밀려오는 진통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결국
서희의 몸이 더는 말을 듣지 않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희야, 자니? 숭늉 좀 마시라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식당 아주머니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서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서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주머니의 소매를 붙잡았죠. 아주머니, 저 괜찮아요. 그냥 배가 좀 뭉쳐서 그래요. 이 미련한 거사.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는데 뭐가 괜찮아. 당장 병원 가자. 일어나. 아주머니가 서희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서희는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애가 나올 것 같아요. 서희의 치맛자락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까지 갈 시간이 없었죠. 아주머니는 서둘러 수건을 챙겨 서희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희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 손 꽉 잡아. 응? 서희는 낡은 요를 쥐어뜯으며 온 힘을 다해 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비바람 소리가 방안을 집어삼킬 듯 거세질 때쯤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아이고, 나왔다. 장하다, 서희야. 아주머니가 핏덩이 아기를 받아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희는 기진맥진해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다시 한번 강한 통증이 밀려왔죠. 아! 아주머니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설마. 서희의 배를 다시 바라본 그 순간. 응애응애. 또 하나의 작은 생명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두 아이를 나란히 눕혔습니다. 쌍둥이야, 서희야. 아들 쌍둥이네. 서희는 땀에 젖은 눈을 겨우 뜨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기쁜데 왜인지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의 짙은 눈매와 오뚝한 콧날이 한기준 회장을 그대로 박아놓은 듯했죠.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서희는 아이들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준은 서희를 불륜녀로 몰아세웠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곧 진실이었죠. 서희는 아이들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힘겹게 돌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끝에 아주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서희의 손이 아주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 꼭 갚을게요. 오늘 받은 거 평생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서희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해야. 애부터 무사한 게 다행이지. 그게 제일 큰 거다.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서희의 고왔던 손마디는 어느새 투박하게 굳어 있었고 시장 어귀에 작은 국밥집 하나를 일궈냈습니다. 엄마, 3번 테이블 거스름 돈. 500원 부족해요. 주방에서 뚝배기를 나르던 서희가 멈칫했습니다. 구석에서 손님들의 계산서를 빤히 들여다보던 7살 민호였습니다. 서희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순대국밥 3그릇에 수육소자 하나. 복잡한 숫자들이 화면에 찍히는 순간 서희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정확히 500원이 비었습니다. 가르쳐준 적도 없는 셈을 아이는 그저 눈으로 훑어 끝내버린 것입니다. 어머, 진짜네. 민호야, 내 말이 맞다. 옆에서 국밥을 드시던 김씨 아저씨가 숟가락을 딱 멈췄습니다. 아니, 서희 씨. 저 어린 놈이 그걸 암산으로 다 한 거요? 그러게요.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저러네요. 서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고, 시장통에 천재 났네. 우리 손주보다 100번 낫구먼. 옆 테이블 할머니가 깍두기를 씹으며 감탄을 쏟아냈죠. 민호야,
나중에 이 할미 장부도 좀 봐주라. 응? 민호는 수줍은지 서희 뒤로 쏙 숨어버렸습니다. 손님들은 허허 웃으며 다시 국밥을 넘겼죠. 그때 작은 아들 민수가 서희의 소매를 살짝 당겼어요. 엄마, 저 아저씨. 창가 쪽 혼자 앉은 손님을 가리키며 소매를 끌어당겼습니다. 고기 좀 더 넣어주세요.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요. 서희는 민수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이미 손님의 깊은 시름이 읽히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고기를 듬뿍 얹은 국밥을 내놓았습니다. 잠시 뒤 식사를 마친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손님이 서희에게 돈을 건네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이 집 국밥은요, 먹고 나면 죽으려던 마음도 다시 먹게 되네요. 멀어지는 손님의 뒷모습을 보며 서희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한 명은 아빠의 명석한 두뇌를, 한 명은 날카로운 통찰력을 빼다 박았습니다. 너희는. 서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빠를 참 많이 닮았구나. 하지만 서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그 좋은 머리를 아이답게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 닮아 영특한 놈들이 하필 내 사정을 너무 일찍 알아버려서 남들 같으면 천재 났다고 기뻐할 재능이 서희에게는 끼니를 걱정하고 잔돈을 헤아리는 너무 이른 철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희의 시선이 주방 한 구석, 낡은 천에 쌓인 은국자로 향했습니다. 7년 전 차가운 빗속에서 쫓겨나듯 그 집을 나왔던 날부터 지금까지 서희는 단 한 번도 그곳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늘에서 주먹만 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이 탄 검은색 세단이 강원도 구비진 국도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돌려도 앞이 보이지 않았고 타이어는 헛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대로는 고립되겠어. 잠시 쉬어갈 곳을 찾아보게. 기준은 창밖을 살피다.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가로등 아래에서 작은 그림자 둘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7살 남짓되어 보이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몸짓만 한 넋가래를 들고 낑낑대며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앞에 세워진 트럭에서 기사 한 명이 내리며 아이들에게 영수증을 쓱 내밀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든 아이가 숫자를 훑어보더니 기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24,000원이에요. 공깃밥 하나 안 드셨잖아요. 아이는 잘못된 계산을 바로잡았습니다. 트럭 기사가 머리를 극적이던 그때 기준의 시선이 옆으로 멈췄습니다. 영수증 실수를 짚어내던 쌍둥이가 고개를 들었죠. 그 순간 한기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아이들의 얼굴. 자신을 그대로 박아넣은 듯한 눈매의 기준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특히 두 아이의 왼쪽 눈 밑에 박힌 작은 점은 기준의 가문 남자들에게만 대대로 내려오는 뚜렷한 징표였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7년 전 불임 판정으로 이혼했던 그에게 자식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영구적 불임이라는 의사의 차트와 서희의 외도를 확신하게 했던 그날의 사진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 식당의 낡은 나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호야, 민수야. 눈 그만 치우고 얼른 들어와. 하얀 김과 함께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서희는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사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아이들과 서희를 번갈아 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내쫓았던 여자가 자신과 똑 닮은 아이들과 함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 내 아이일 수가 없는데 왜 이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걸까요? 쏟아지는 한방눈 사이로 기준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식당 앞 가로등 불빛이 세 사람을 겨우 비추고 있었죠. 서희는 얼른 아이들을 자기 등 뒤로 숨겼습니다. 기준을 보는 서희의 눈빛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당신이 여길 왜 왔어요? 서희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려 나왔습니다. 기준은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준의 시선이 서희를 지나 아이들에게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그 눈길을 느낀 서희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죠. 서희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기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빼앗길까봐 겁에 질린 모습이었어요. 기준이 홀린 듯 한 걸음 다가서려 하자 서희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민우야, 민수야, 얼른 들어와. 어서. 서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아이들의 어깨를 급히 낚아챘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서희의 손에 이끌려 식당 안으로 거의 밀려 들어갔죠. 철컥 문 잠기는 소리가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기준은 그 자리에 박힌 듯 서서 굳게 닫힌 나무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의사가 영구적 불임이라고 했는데, 내 대에서 가문이 끊긴다고 했는데, 기준은 한참 동안 식당 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대신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민박집을 찾았죠. 방 안은 냉골이었지만 기준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 아이들, 내 눈매와 똑같았어. 눈 밑의 점 위치까지도. 기준은 자신의 왼쪽 눈 밑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내가 서희를 오해한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기준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준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다시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구수한 육수 냄새와 함께 하얀 김이 기준의 얼굴에 훅 끼쳐왔습니다. 서희는 주방에서 뚝배기를 닦다가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준과 눈이 마주치자 서희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죠. 기준은 고개를 숙이고 식당 구석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순대국밥 하나 주세요. 기준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서희는 대답 한마디 없이 주방으로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서희가 쟁반을 들고 다가와 국밥 그릇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그릇 밖으로 튈 정도로 거친 몸짓이었지만 기준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희는 한기준 회장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며 옆 테이블에 빈 그릇을 치웠죠. 국밥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국밥을 보며 잠시 망설이던 기준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소처럼 헛구역질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텅 빈 속이 꽉 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준은 홀린 듯 밥을 말아 크게 한술 떴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못했습니다. 7년 전부터 시작된 거식증으로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던 몸이었는데 국밥 한 그릇을 국물까지 전부 비워냈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는 기준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둘째 민수가 기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몸이 많이 안 좋으시죠?
얼굴색이 안 좋아요. 기준은 놀라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아저씨가 좀 피곤해서 그래.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기준이 먹은 빈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이 국은요, 엄마가 기름기를 다 걷어내고 황기랑 구기자를 넣어서 끓인 거예요. 기준은 숟가락을 멈추고 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직접 넣은 거니? 민수는 자랑스러운 듯 가슴을 펴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먹어야 하는 음식이 다르대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기준은 민수의 말을 듣고 주방 쪽을 돌아봤습니다. 서희는 못 들은 척 행주질만 열심히 하고 있었죠. 국밥을 다 먹고 난 기준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늘 더부룩하던 속이 편안해지고 머리를 짓누르던 통증이 사라졌어요. 점심 손님이 한 차례 빠져나간 뒤 기준은 식당 구석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는데 스르르 잠이 쏟아졌습니다. 기준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약의 도움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결에 주방에서 도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준이 눈을 뜨자 서희가 약재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멍하니 서희를 바라보던 그때 식당 한 구석에서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첫째 민호가 계산대 옆 작은 책상에 앉아 두툼한 장부에 숫자를 빼곡히 적어 내려가고 있었죠. 아이는 연필 끝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한참 동안 계산에 몰두하더니 이내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번 달 가스비가 지난달보다 15%나 더 나왔어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하지 않은 정확한 수치였습니다. 어린 시절 천재 소리를 듣던 때가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이어 민호는 계산에 집중하며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서를 들여다볼 때마다 보이던 버릇과 똑같았죠. 또박또박 장부의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쑤셔왔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구나. 아이들의 작은 버릇 하나까지 모두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거칠게 밀려왔습니다. 서희를 불륜녀로 몰아세우며 내쫓던 순간이었습니다. 기준은 식당을 나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7년 전 내 불임 검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기준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데이터베이스는 물론이고 당시 담당 의사의 주변 행적까지 싹 다 뒤져봐. 기준은 초조하게 식당 앞을 서성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당장이라도 진실을 알 수 있겠지만 서희에게 차마 그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서희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 지잉지잉. 손바닥 위에서 휴대폰이 날카로운 진동을 내뱉었습니다. 기준은 낚아채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바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무거웠습니다. 기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말해. 7년 전 검사 기록 이상합니다. 데이터 일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기준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삭제? 네. 그리고 당시 담당 의사도 병원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미 해외로 나갔다고 합니다. 짧은 침묵이 기준의 주변을 얼음장처럼 에워쌌습니다. 지워진 기록과 사라진 의사.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댄 건가? 아니면 기준의 눈빛이 서서히 아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은 다시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저녁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기준의 눈에는 서희만 보였습니다. 주방 안에서 땀을 흘리는 서희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너무나 작아 보였죠. 기준은 식당 문가에 서서 서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뚝배기를 닦던 서희가 고개를 들었죠. 기준과 눈이 마주치자 서희의 미간이 단단히 뭉쳤습니다. 여긴 왜 자꾸 오는 거예요? 가라고 했잖아요. 서희는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서희야, 저 아이들 말이야. 민호랑 민수. 기준이 어렵게 뗀 첫마디에 서희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젖은 손을 앞치마에 천천히 닦아내었습니다.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듣기가 참 힘드네요. 서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운이 다 빠져버린 사람처럼 공허했죠. 서희야, 제발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 아이들 눈매가 나랑 너무 똑같아. 왼쪽 눈 밑에 점까지. 혹시 내 아이들 맞니? 기준의 목소리가 떨림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기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허탈함이 고여 있었습니다. 닮았으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쩌시게요? 서희가 힘없이 되물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당신은 내 말보다 종이장 한 장을 더 믿었잖아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리 아기라고 울며 매달려도 당신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의사가 분명히 확률이 0%라고 했어. 사진도 있었고 나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단 말이야. 기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듯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준 씨. 당신은 그냥 나를 믿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한 5년의 시간보다 그 종이 한 장이 당신에겐 더 진실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얼굴 좀 닮았다고 흔들리는 당신 모습 참 우습네요. 서희는 지친 눈으로 기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와서 확인하고 싶어 하지 마세요. 당신에겐 이 아이들을 부를 자격도 아빠라고 나설 권리도 없어요. 7년 동안 아빠라는 존재 없이도 우리 애들 예쁘게 잘 컸거든요. 당신이 없었던 그 긴 시간만큼 당신은 이미 우리에겐 남이에요. 기준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통증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희의 차분한 거절이 날카로운 고함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죠. 서희야, 내가 정말 틀렸던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상이요? 사과요?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서희가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애들 당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요. 당신 같은 아빠 이제 필요 없어요. 서희는 조용히 주방 문을 가리켰습니다. 더는 오지 마세요. 당신을 보는 게 나에겐 가장 큰 고통이에요. 제발 부탁할게요. 기준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서희의 젖은 어깨를 보며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진실이 어쩌면 거대한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기준을 덮쳐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안쪽 방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민수가 이상해요. 엄마, 빨리요. 기준은 앞뒤의 겨를도 없이 다시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희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민수에게 달려갔죠. 바닥에 쓰러진 민수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희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민수의 어깨를 흔들며 울부짖었죠. 민수야, 엄마 봐, 민수야. 정신 좀 차려봐. 기준은 본능적으로 민수를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비켜봐요. 내가 안고 나갈 테니까. 기준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민수를 가슴에 꼭 품고 식당 밖으로 달렸습니다. 한방눈이 눈앞을 가로막았지만 기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서희가 눈길에 미끄러졌지만 기준은 이미 시동이 걸린 차 뒷좌석에 민수를 눕히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큰 병원으로 가. 당장. 기준의 고함에 비서가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 안에서 기준은 민수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서희는 옆에서 숨죽여 흐느끼며 민수의 가슴을 문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 여기 있어. 제발 눈 좀 떠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민수를 데리고 처치실로 사라졌습니다. 기준과 서희는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문 위에 켜진 빨간 불빛이 복도 바닥까지 벌겋게 물들였습니다. 기준은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마른 침만 삼켰어요. 옆에 앉은 서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앞만 보고 있었죠. 기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서희야, 민수 어디가 그렇게 안 좋은 거야? 평소에도 자주 이랬어? 서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기준을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득 고여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죠. 심장이요.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많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남들 다 하는 뒤집기 한 번을 못하고 병실에만 누워 있었는데 기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얼마나 안 좋길래? 서희는 젖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3살 때 큰 수술도 받았어요. 그 어린 게 몸에 호스를 주렁주렁 달고 올 기운도 없어서 눈만 깜빡이면서 버텼어요. 서희는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스스로 감싸쥐었어요.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민수는 혼자서 그 아픈 걸 다 견뎠다고요. 서희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준은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이의 생사가 오가는 문 앞에서 기준은 다리가 후들거렸죠.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아이들 곁에 한 번도 제대로 서보지 못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기준은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기준의 숨이 그대로 멎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기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칠간의 긴박했던 병원 생활을 뒤로하고 기준은 민수를 품에 안고 다시 낡은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막으려는 듯 기준은 자신의 두툼한 코트로 민수를 겹겹이 감싸 안았죠. 민수야, 이제 다 왔어. 집이야. 기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식당 안쪽 따뜻한 아랫목에 민수를 눕히는 기준의 손길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유리구슬을 다루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창백한 민수의 얼굴 위로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형 민호가 동생의 작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안 아파? 형아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7살 어린 형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민수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서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고 기준은 그런 세 사람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를 지탱하며 버텨왔는지
그 무게가 기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기준은 민수의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한참 동안 들었습니다. 병원 냄새 대신 구수한 육수 냄새가 배어나는 이 작은 방에서 기준은 태어나 처음으로 그 아이들 곁에 서야 할 사람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식당 안에 기준의 휴대폰이 날카로운 진동음을 내며 울려 퍼졌습니다. 기준은 아이들이 깰까 서둘러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고모님께서 회장님 해임안을 상정하셨습니다. 기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고모님이 그럴 리가 없어. 고모님이 왜? 기준에게 고모는 거의 어머니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모든 걸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년 전 서희와 헤어지던 날, 기준아, 내 마음 안다. 내가 내 곁에 있으마. 라며 함께 눈물을 훔쳐주던 유일한 혈육이었는데 그 순간 기준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던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7년 전 서희를 향해 쏟아지던 의심들 사이에서 유독 또렷하게 들리던 한 사람의 목소리. 기준아, 그런 여자는 내 옆에 둘 사람이 아니다. 그때는 그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희는 밖으로 나온 기준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것을 보고 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기준의 팔 근육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세상에, 팔이 왜 이렇게 떨려? 기준 씨, 정신 좀 차려봐요. 무섭게 왜 그래요? 기준은 핏발선 눈으로 서희를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고모님이 나를 배신했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분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기준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서희의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기준은 멍한 눈으로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기준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죠. 고모가 이사회를 소집했대. 나를 회장직에서 자르겠다고 상정안을 올렸다는군. 서희는 기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희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지금 당장 서울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막아야죠. 하지만 기준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저쪽에서 먼저 움직였으면 판은 다 짜여 있다는 뜻이야. 기준은 아픈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곁을 지키는 쌍둥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이제 겨우 만났는데 기준의 말에 서희가 낮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전히 시선은 아픈 아이에게 고정한 채였습니다. 아이들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호랑 민수 제 아이들이에요. 당신이랑은 상관없어요. 서희의 쌀쌀맞은 말에 기준의 어깨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서희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기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망치면 진짜 다 잃어요. 서희는 기준을 두고 주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준은 멍하니 서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희는 주방 구석
찬장 깊숙한 곳을 뒤적였습니다. 기준은 서희가 무엇을 찾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기운조차 없었죠. 서희는 찬장 구석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보자기 매듭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기준은 서희의 손끝을 주시했습니다. 7년 동안 소중하게 보관해온 시어머니의 유품, 은국자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은은한 빛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께서 주신 그 국자 아니야? 기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국자를 만져보려 했습니다. 서희는 기준의 손을 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서희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집안에 큰 풍파가 닥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국자를 확인하라고요. 기준은 서희의 말을 들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자를 기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풍파인 것 같아요. 기준은 묵직한 은국자의 무게를 느끼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서희가 국자 손잡이 끝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힘껏 돌려보세요. 기준은 국자 손잡이를 양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을 주자 아주 미세한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기준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이게 돌아가네. 기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손잡이를 비틀었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손잡이 끝부분이 분리되었습니다. 그 순간 국자 내부의 빈 공간에서 무언가 반짝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챙그랑 식당 바닥 위로 눈부시게 빛나는 작은 황금 열쇠 하나가 굴러갔습니다. 기준은 홀린 듯 바닥에 떨어진 황금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열쇠는 작았지만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냈죠. 이게 왜 국자 안에 들어있었을까? 기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희는 열쇠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서희는 기준의 손을 덮어 열쇠를 꼭 쥐게 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방패예요. 당신이 가져가는 게 맞아요. 기준은 황금 열쇠를 쥔 주먹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이 작은 열쇠가 감춰진 판을 뒤집을 실마리라는 걸 직감했죠. 기준은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희야. 서희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눈빛엔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남아있었지만 기준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기준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수많은 사과 대신 떨리는 목소리를 눌러 담아 나직하게 뱉었습니다. 고마워. 정말로. 서희는 그 말에 잠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대답 대신 작게 숨을 내뱉은 그녀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차에 올라탄 기준은 곧장 어머니가 생전에 머물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7년 전 서희를 내쫓았던 그날처럼 하늘에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기준은 먼지가 쌓인 가구들을 하나하나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밑바닥을 훑고 무거운 장식장을 옮기며 열쇠 구멍을 찾았죠. 하지만 어디에도 황금 열쇠가 들어갈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본가인가. 기준은 다시 차를 몰아본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발길을 끊었던 그곳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기준은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서재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벽면 가득 꽂힌 책들을 하나씩 빼내며 벽면을 두드려 보았죠. 텅텅 비어있는 소리만 들릴 뿐 금고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기준은 지친 듯 책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정면에 걸린 어머니의 대형 초상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인자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눈동자가 마치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죠. 기준은 홀린 듯 일어나 초상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액자 테두리를 잡고 힘껏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드르륵 소리와 함께 벽면이 열리며 검은색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준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중앙에는 서희에게 받은 황금 열쇠와 딱 맞는 크기의 구멍이 나 있었죠. 기준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꽂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철컥 하는 묵직한 금속음이 서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고 문이 스르르 열리자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통장 몇 권,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준은 가장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던 기준의 눈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것은 고모가 과거 기준의 아버지가 경영권을 승계할 당시 저지른 거액의 공금 횡령 증거였습니다. 고모가 비자금을 조성해 그룹의 자산을 빼돌린 상세한 수법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돈을 세탁한 계좌번호까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기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만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준은 서류를 내려놓고 그 아래에 놓인 편지를 꺼냈습니다. 기준의 어머니가 남긴 친필 편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정갈한 글씨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죠. 기준아, 이 편지를 내가 보고 있다면 내가 끝내 마음에 묻어둔 일이 드러난 것이겠지. 서희가 내게 찾아와 내 고모에 대해 말해준 날이 있었다. 나는 평생을 내 고모를 가족이라 믿고 싶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저지른 일을 당장 세상에 드러내지는 못했다. 섣불리 건드리면 더 큰 피해가 너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결국 선을 넘는다는 걸 나는 늦게야 깨달았어. 언젠가 그 욕심이 너에게까지 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대비를 해두었다. 증거는 내가 숨겨두었고 그 열쇠는 가장 입이 무겁고 너를 지킬 수 있는 아이에게 맡겼다. 서희다. 그 아이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너를 위해서라면. 기준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희가 7년 전 이미 고모의 수상한 움직임을 알고 어머니께 경고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탐욕스러운 고모가 아들 기준을 해칠 경우를 대비해 가장 믿음직한 서희에게 열쇠를 맡겼던 겁니다. 서희야, 너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한마디도 안 한 거야? 기준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서희는 시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긴 시간 동안 열쇠를 지켜왔습니다. 서희를 향한 고마움을 느끼는 동시에 고모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준은 다시 서류 뭉치를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입술은 단단히 일자로 다물어졌습니다. 기준은 금고 안의 서류들을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서희가 7년 동안 지켜온 이 진실의 무게가 이제 기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기준은 서재를 나서며 벽에 걸린 어머니의 초상화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이 마지막 방패가 이제 고모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될 차례였습니다. 고모, 당신이 저지른 일, 이제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거야. 며칠 뒤 서울 평창동의 대저택. 한기준의 고모 한영숙은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거실에서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죠. 기준을 몰아내고 그룹의 경영권을 손에 쥐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영숙은 찬물을 한 모금 머금고 천천히 목을 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숙은 눈살을 찌푸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박비서,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야? 예의도 없이. 박비서는 침을 꿀꺽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한기준 회장이 움직였습니다. 영숙의 눈썹이 움찔거렸습니다. 영숙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준이가 움직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강원도 구석에서 애들하고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비서는 태블릿 PC의 화면을 켜서 영숙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조금 전 한기준 회장이 강남경찰서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변호사들을 대동하고요. 영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블릿 화면 속의 사진 속에는 굳은 표정의 기준이 경찰서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경찰서? 기준이가 거길 왜 가? 무슨 일로?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공금 횡령 증거를 제출하러 갔다고 합니다. 이사님께서 과거에 처리하셨던 그 비자금 관련 서류들 말입니다. 그 순간 영숙의 입꼬리가 천천히 굳었습니다. 그걸 기준이가 어떻게 알아? 다 없앴다고 했잖아. 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다가 무언가 떠오른 듯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설마 그년이야?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서희, 그 계집애가 말한 게 분명해. 영숙의 목소리가 낮게 갈렸습니다. 그때 아예 없앴어야 했는데. 영숙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 돼.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영숙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비서는 안절부절 못하며 영숙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박 비서, 당장 차 대기시켜. 그리고 그쪽 애들한테 연락해. 영숙은 거울 앞으로 다가와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기준이가 내 목을 조르겠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놈이 가장 아끼는 게 뭔지 내가 잘 알거든. 강원도 식당 마당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민수는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며 놀고 있었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두꺼비집을 만드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을 어귀에서부터 검은색 차량 2대가 먼지를 폴폴 일으키며 식당 정문 앞에 급정거를 했습니다. 기, 타이어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찡하게 찔렀어요. 민호와 민수는 고개를 돌려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민수야, 저 번호 4885 맞지? 민호가 목소리를 낮춰서 똑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응. 며칠 전부터 우리 식당 주변을 뱅글뱅글 돌던 그 차야. 그때 차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형아, 하나, 둘. 전부 6명이야. 다들 까만 옷 입고 손에 몽둥이 들었어. 민호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수야, 검은 괴물들이 나타났다. 작전명 꿀벌, 실시. 민호가 비장하게 속삭이자 민수는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죠. 형아. 우리 잘 숨어보자. 두 아이는 몸을 바짝 낮추고 주방 뒷문을 향해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마당에선 사내들의 거친 구둣발 소리가 쿵쿵 들려왔죠. 야, 여기 주인 어디 갔어?
당장 안 나와? 민호는 주방 문턱을 넘으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방 구석 뒤편 그늘진 자리에는 커다란 나무 쌀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민호가 쌀통 뚜껑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민수야, 얼른 들어가. 민호가 손짓을 했죠.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형아, 잠깐만. 나 금방 올게. 민호가 깜짝 놀라 민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야, 민수야. 어디가? 지금 괴물들이 다 왔단 말이야. 민수는 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주방 식탁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엄마가 깜빡하고 두고 간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죠. 민수가 고사리 손으로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찾았다. 이거 있어야 해. 민수가 다시 쌀통 앞으로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민호는 민수의 팔을 잡아 쌀통 안으로 쑥 밀어 넣었습니다. 빨리빨리. 뚜껑 닫는다. 민호도 민수 옆으로 몸을 작게 구겨 넣었죠. 와장창.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식당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흙 묻은 구둣발로 식당 안을 짓밟고 들어왔죠. 야, 다 부숴. 하나도 남기지 마. 우두머리 사내의 외침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이 선반을 걷어차자 정갈하게 쌓여있던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선반 위에 있던 뚝배기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주방에서 달려나온 서희가 사내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서희의 어깨를 밀쳐냈죠. 아! 서희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하필 깨진 그릇 조각 위로 손을 짚고 말았어요. 서희의 손등에 붉은 상처가 나며 쓰라린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고모가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섰죠. 고모는 엉망이 된 식당을 한번 훑더니 바닥에 주저앉은 서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에 다시 발을 들여? 고모가 다가와 서희의 뺨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희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뺨이 금세 붉게 달아올랐죠. 고모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서희가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싸며 물었습니다. 고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희를 쏘아보았어요. 약속했으면 지켰어야지. 그때 모른 척하기로 했잖아. 고모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입 다물고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들쑤셔? 고모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선을 넘으면 어떤 꼴 나는지 보여줘야지. 같은 시각 좁고 어두운 쌀통 안은 눅눅한 먼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민호와 민수는 서로의 몸을 꼭 껴안은 채 숨을 죽였죠. 민호가 민수의 귀에 입을 바짝 갖다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민수야, 지금이야. 아저씨한테 전화해. 얼른.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의 밝은 빛이 쌀통 안을 살짝 비쳤죠.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릴 때마다 민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제발 받아주세요. 민수가 입술을 달싹이며 기도했죠. 민수니? 무슨 일이니? 수화기 너머로 기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식당에 나쁜 괴물들이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민호가 옆에서 민수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기준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죠. 민수야, 지금 어디야?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주방 뒤쪽이에요. 골목 쪽이에요. 기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밖이야? 아니야. 숨을 데 있니? 민호가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쌀통 안에 숨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거기서 절대 나오지 마. 기준의 말투가 단단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형 손 꼭 잡고 있어. 민수야, 형이랑 같이 잘 숨어 있어. 아저씨가 지금 바로 갈게. 절대로 나오면 안 돼. 기준의 외침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시각 식당 홀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서희는 맨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모의 구두 끝을 붙잡고 있었죠. 고모님, 제발요,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고모는 그런 서희를 비웃었죠. 잘못한 줄은 아니? 7년 전에도 그렇게 쫓겨났으면 정신을 차렸어야지. 7년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쫓겨나던 그날의 비참함이 다시금 서희를 덮쳤습니다. 서희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혀왔죠. 그때였습니다. 기. 식당 밖에서 거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식당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기준이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기준의 뒤로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줄지어 들이닥쳤습니다. 기준은 아수라장이 된 식당 내부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서희와 깨진 집기들을 본 기준의 눈동자가 붉게 타올랐죠. 기준은 성큼성큼 걸어가 고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기준의 고함에 식당 천장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고모의 눈이 확 커졌습니다. 잠깐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이 굳었죠. 뭐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고모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오히려 기준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정말 내가 신고한 거냐? 제 살 깎아먹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고모를 경찰에 넘길 수가 있어. 우리가 남이니? 감히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말이다. 고모는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는 뻔뻔한 태도였죠. 기준은 그런 고모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라서 제 뒤통수를 치고 회사를 삼키려 하셨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여기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겁박해요? 기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엉망이 된 식당과 겁에 질린 서희의 얼굴을 보자 머릿속에서 엉켜있던 실타래가 단번에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서슴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고모라면 과거에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으니까요. 기준은 고모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7년 전부터 가슴속에 맺혀있던 의문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당신은 처음부터 이럴 사람이었어. 기준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고모의 눈을 뚫어질 듯 노려보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말해봐. 7년 전 그 노란 봉투 속에 있던 서류들, 내가 아이를 못 갖는다던 그 진단서랑 사진들, 설마 그것도 당신이야? 당신이 전부 조작한 거야? 기준의 목소리가 억눌린 분노로 갈라졌습니다. 고모는 기준의 기세에 눌린 듯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이제야 알았니? 그 짧은 한마디가 기준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러왔습니다. 고모는 허탈해하는 기준을 빤히 쳐다보며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믿어버릴 줄은 몰랐지. 사진 몇 장에 종이 한 장에 내 아내를 내쫓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더구나. 내가 조금만 더 서희를 믿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야. 기준은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모를 어머니처럼 믿고 의지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고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믿었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보낸 그 지옥 같은 시간은 어떡하라고. 기준은 가슴을 쥐어짜며 울부짖었습니다. 식당 밖에서 날카로운 경찰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시골 마을의 공기를 찢으며 다가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서너 대의 경찰차가 붉고 푸른 불빛을 번쩍이며 식당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뭐야? 경찰이 왜 여기 와? 고모가 당황해 창밖을 보는 찰나 식당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원경찰서입니다. 전원 제자리에 멈추세요. 한영숙 씨,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고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체포? 누가? 감히 누굴 체포해? 나 대한유통 한영숙이야. 이거 안 나? 고모가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경찰들은 단호하게 고모의 양팔을 꺾어 눌렀습니다. 그때 경찰들 사이로 기준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기준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기준아, 너 미쳤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이 사람들 가라고 해. 고모가 기준을 향해 악을 썼지만 기준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으로 고모를 쏘아보았습니다. 철컥? 고모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기준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기준아, 너 정말 대단하다? 감히 이 고모 손에 쇠고랑을 채워? 내가 나 없이 얼마나 잘 사놔두고 볼 테니까. 너도 똑같이 당할 줄 알아. 기준은 고모의 날선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잘 가세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고모를 태운 경찰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준은 그제야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서희를 발견했습니다.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던 서희의 하얀 손등 위로 붉은 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희야. 기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앞뒤 잴 것 없이 서희에게 달려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황한 기준의 손이 허공에서 갈피를 못 잡고 덜덜 떨렸습니다. 기준은 입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재킷을 거칠게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와이셔츠 소매를 찌익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천을 찢어냈습니다. 기준은 피가 흐르는 서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서희야, 괜찮아? 응? 기준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서희의 상처를 묶어주는 그의 손끝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서희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기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엉망이 된 식당 한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준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서희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차가운 식당 바닥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희야. 기준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희는 놀란 듯 했죠. 기준은 서희에 간절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7년 전 그날 나는 비겁한 겁쟁이였어. 의사가 내민 종이장 한 장에 우리 5년의 시간을 다 내던져 버렸어. 기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작된 사진만 믿고 내 눈물은 외면했어. 내 자존심 챙기느라 우리 아이까지 부정했지. 서희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기준의 고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돈 10,000원 없이 너를 불륜녀로 몰아 내쫓았던 그날부터 난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든 적 없어. 그게 내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기준은 떨리는 눈으로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벌은 오늘 여기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너를 마주하는 거였어. 내 무지가 너를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렸는지 이제야 보여서 심장이 도려나가는 것 같아. 기준은 서희의 발치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주름잡던 회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제 자식도 알아보지 못한 못난 아버지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희야, 나를 용서하지 마. 평생 나를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 제발 내 곁에서 속죄할 기회만 주면 안 되겠니? 아이들에게 아빠 소리 안 들어도 좋아. 그냥 너희 세 사람 울타리라도 되게 해줘. 기준은 바닥을 짚은 손등 위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망가뜨린 내 7년, 내 남은 생을 다 바쳐서라도 갚을게. 제발 서희야. 서희는 기준의 떨리는 어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원망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서희는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서희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여있던 눈물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당신이 미안하다고 하면 우리 애들이 아빠 없이 보낸 시간들이 지워져요? 내가 밤마다 울던 그 밤들이 보상되냐고요. 서희야, 난 당신이 원망스러워 죽겠는데 아이들이 당신을 닮아가는 걸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어땠는지 알아? 당신은 끝까지 우리를 믿지 말았어야 했어. 차라리 끝까지 나쁜 사람으로 남지 왜 이제야 나타나서 사람 마음을 헤집어 놓느냐고. 서희의 절규가 텅 빈 식당 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기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희의 젖은 손등 위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찢어진 와이셔츠 자락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기준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서희야. 내가 눈이 멀었었어. 기준은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서희는 엎드린 기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만히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뻗어 기준의 머리칼을 쓸어 넘겼습니다. 거칠어진 서희의 손끝이 기준의 차가운 이마에 닿았습니다. 당신도 참 가여운 사람이네요. 고모라는 사람의 거짓말 속에 갇혀서 7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겠지. 서희는 기준의 젖은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준의 눈가가 붉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아픔을 쏟아내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기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주변을 휘둘러 보던 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불안으로 일렁였습니다. 애들은? 민호랑 민수는 어디 갔지? 서희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식당 어디에도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민수야. 서희가 찢어진 목소리로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준도 미친 듯이 부서진 탁자 밑과 주방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고모의 부하들에게 끌려간 건 아닌지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가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민수야, 엄마 여기 있어. 제발 대답 좀 해봐. 서희가 주방 뒷문 쪽으로 달려가다 멈칫했습니다. 주방 한 구석, 그늘진 곳에 놓인 커다란 나무 쌀통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쌀통 뚜껑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죠. 기준과 서희는 홀린 듯 쌀통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기준이 떨리는 손으로 쌀통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와 민수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형 민호는 동생 민수의 귀를 자기 손으로 꼭 막아주고 있었고 민수는 엄마의 휴대전화를 가슴에 소중히 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그대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서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기준도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기준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기준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회장 자리나 명예 같은 건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이 작은 아이들이 다시는 겁먹지 않게 지켜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낡은 플라스틱 식판이 놓였습니다. 고모는 번호가 박힌 누런 수의를 입고 식당 구석에 쪼그려 앉았죠. 입안으로 껄끄러운 보리밥을 밀어넣는데 천장에 달린 TV에서 낯익은 이름이 들려왔어요. 전통치유재단의 서희 이사장이 국내에서 주목받는 자선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모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 서희는 눈부시게 하얀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고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TV를 향해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자리가 누구 자리인데. 저게 다 누구 돈인데. 고모의 눈동자가 기괴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교도관이 몽둥이로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이 아줌마가 또 난리네. 조용히 못해? 밥이나 먹어. 교도관은 쉰내가 나는 국그릇을 고모 앞으로 툭 던졌죠. 고모는 눈앞에 쉰 밥을 보며 고모는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저건 내 거야. 저 여자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다 내 거란 말이야. 같은 시간 서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은국자를 쥐고 정성껏 국을 펐죠. 줄을 서 있던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사장님. 국물이 참 따뜻하고 맛나네. 서희는 허리를 숙여 할머니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많이 드세요, 할머니. 부족하면 말씀하시고요. 서희의 손에 든 은국자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거렸습니다. 회장님, 앞치마 끈이 다 꼬였어요. 주방 봉사 아주머니가 참다 못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기준은 분홍색 왕꽃무늬 앞치마와 사투를 벌이는 중이었죠. 괜찮습니다. 구조를 파악하는 중이라서요. 명품 셔츠 위로 한껏 치켜 올라간 앞치마가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문은 노려본다고 썰리는 게 아니래요. 살살 달래야지. 아주머니가 웃으며 칼을 뺏었습니다. 이분은 7년 전 만삭의 서희를 살려준 은인이었습니다. 경영권 방어보다 못썰기가 더 어렵네요. 기준의 농담에 아주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가서 물이나 날라요. 우리 서희 고생시킨 벌이라 생각하고요. 기준이 아주머니의 거친 손을 보더니 정중하게 섰습니다. 아주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이게 뭐예요? 나 글자 모르는 거 알면서. 아주머니 계시던 식당 자리에 새로 올린 3층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입니다. 아주머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층은 옥분 여사 국밥 본점이에요. 평생 월세 걱정 없이 장사하세요. 이 3층 월세도 아주머니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회장님, 내가 무슨 이런 걸 바라고 도운 줄 알아요?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기준은 그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서희가 들어와 아주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그냥 받으세요. 엄마가 해주신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앞치마에 눈물을 훔치며 봉투를 안았습니다. 참나, 국밥 팔아서 이런 호강을 다 해보네. 고마워요.
기준이 다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비법 좀 알려주세요. 무썰기 마스터에서 서희한테 점수 좀 따게요. 에구, 저 솜씨로 언제 배워? 자, 칼은 이렇게 쥐는 거라니까. 주방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주방 한쪽에서는 이제 초등학생이 된 민호와 민수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첫째 민호는 주방 구석 작은 책상에 앉아 재단의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엄마, 식자재 업체에서 청구서가 500원 더 많이 왔어요. 제가 수정해 둘게요. 셈이 빠르던 민호는 이제 재단의 살림꾼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우리 민호, 나중에 아빠 회사 재무팀장부터 시작해야겠는걸? 민호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재단 돈부터 꼼꼼하게 지킬 거예요. 그 옆에서 둘째 민수는 서희의 곁을 찰떡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황기와 구기자를 골라내며 육수 솥을 살폈죠. 엄마, 오늘은 물이 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소금 조금만 더 넣을까요? 서희는 민수가 건네주는 약재를 솥에 넣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우리 민수가 간을 보니까 국물 맛이 훨씬 깊어지네. 민수는 기분이 좋은지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주방을 누볐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폭풍 같은 손님들이 빠져나간 시간. 서희는 찬장 구석에서 낡은 은국자를 꺼내 국을 펐습니다. 7년이나 기준을 괴롭혔던 거식증이 완치된 후 주방에는 다시 사람 사는 냄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요. 서희가 건넨 국그릇을 기준이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후루룩 국물을 들이키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밥을 먹던 민수가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그때 왜 엄마 안 믿었어?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기준은 국그릇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못나서 그랬어. 겁이 났거든. 기준은 씁쓸하게 웃으며 민수의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 갚으면서 살려고 노력 중이다. 민수는 못 이기는 척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희가 기준의 어깨를 툭 치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됐어요. 갚긴 뭘. 국 식기 전에 얼른 먹기나 해요. 기준은 서희의 손을 식탁 아래서 슬쩍 맞잡았습니다. 서희야, 고마워. 진짜로. 알면 됐어요. 이 은국자, 이제 절대 안 놓을 거니까.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길었던 겨울을 지나 세 사람의 식탁에도 비로소 평범하고도 소중한 봄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불임 판정에 속아 내쫓은 아내와 7년 만에 만난 쌍둥이, 은국자 속 진실을 마주한 회장의 참회가 가슴을 울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곧 해뜰 날이 찾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은국자 속 열쇠가 진실을 열었듯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화면 아래 엄지척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 마음이 복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에도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7년 만에 나타나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해뜰 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인연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